안녕하세요. 결혼이 왜 인류 지대사로 불리는지 아시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결혼을 통해 생긴 남자 동생들 간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한 가정입니다.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죠. 유튜브를 항일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연 채널에서요. 많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게는 재미있고 가끔 어이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결혼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의류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여러 종류의 원단을 거래하면서 번창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을 적에는 꽤나 크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 가정이 비교적 부유했던 편이었죠. 그런데 군대를 막 전역하고 나서였는데요. 20대 중반에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가 오면서 IMF가 나타나면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어 공부를 하거나 여기저기 회사에 지원서를 넣는 일로 정신이 없었는데 부모님은 결단을 내리시고 밀린 작업을 모두 처리하고 이제 사업은 그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건물 관리만 하시면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셨습니다. 청소하기 귀찮으시다고 살던 아파트도 그냥 처분하시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건물 옥상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사실 잘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 관심이 없으시고 편안하게 자신들의 삶을 즐기시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많이 부유했음에도 외제차 같은 것은 따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국산 중형차도 태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아무도 우리 집 형편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20살이 넘었던 때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백화점에서 구도 팔아봤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서빙도 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20대를 보냈어요. 그러던 중 거의 30살이 될 즈음 아르바이트로 나간 박람회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박람회는 친환경 컨셉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홍보하고 시식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손님들께 식사를 권하고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채용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옆 부스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 서로 말을 걸게 되어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외국어 전공자였는데 그 박람회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여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여 매장을 점검하고 목소리가 터질 것 같을 정도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저를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마지막 박람회 아르바이트 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아내에게 대답을 했고 아내는 볼에 홍조를 차게 했습니다. 번호를 알려주었더니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막 회사 신입이었고 저는 취업을 준비하던 여자친구였죠. 우리는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저렴한 김밥집이나 백반집을 가서 먹을 때가 많았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들고 동네 공원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을 입고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뚜벅이로 다니는 저에 대해 여자친구는 아무런 불평도 없었어요. 알뜰해 보이고 성실해서 좋다며 항상 웃어주었죠. 저는 제 금전적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를 좋게 봐주는 저 친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고 선시장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나만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이 여자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일러를 다루는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보일러 분야에서 유명한 회사였고 연봉 및 복리 후생이 전 회사보다 좋았어요. 여자친구는 몇 년을 공부한 끝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온 것 같아서 그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연말이 가까워 우리는 크게 마음을 모아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 스테이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저기 있잖아. 우리는 이제 취업도 확정되었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응, 오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손을 살짝 떨면서 미리 준비해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반지를 아내에게 선물하려 합니다. 작지만 매장에서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골랐어요. 여자친구는 반지를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내 손을 물 안 묻히게 해줄 테지만 같이 고생한 만큼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잘 챙겨줄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지만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빠. 실은 나 있잖아. 울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부모님도 언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아 집에 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고생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냐고 물으면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또한 골목에 있는 원룸 꼭대기에 산다고 말했던 것들부터 낡은 스타렉스를 끌고 다닌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돈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 왔다고 합니다. 거기다 언니는 승무원 출신의 의사 남편을 두고 있는데 자랑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를 올려버릴까? 나는 오빠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저는 지고지순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녀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예전에 사업을 크게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상가 몇 채도 접었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여 이미 상당 부분 재산을 증여한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놀라 토끼 눈을 뜨고 내가 소유한 재산이 몇백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여자친구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부자가 될 줄은 몰랐다며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혼 후에도 검소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나는 내 소망대로 소박하게 신혼집을 얻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허락받은 뒤에는 나의 재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경험으로 보아 돈이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보험이 다 뭐라고 하며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들이 졸업한 지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후에 전화하여 달라붙는 등 매우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자친구 가족들의 태도로 보아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귀찮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것에 내력하지 않았지만 저희 오래된 설득 끝에 마음을 바꾸어 내 재산을 숨기기로 하고 그렇게 우리는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한정식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던 날, 저는 회사 면접 때 샀던 검정 양복을 입고 나름 백화점 매대에서 산 5만 원짜리 넥타이를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아랫사람으로 훑어보면서 집안 형편이 어떠한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집은 헤어냐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인지 깎아내리는 모를 소리들을 했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고 차도 있고 아파트 설정도 돈을 마련하고 결혼해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원룸에서 살고 있으시지만 소일거리 하시며 계시고 제가 부담할 부분이 없고 제 월급에 맞는 신혼집과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대면서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으로 전세금은 맞추어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언니는 전세가 어째서냐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모으거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업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은 제가 사람의 성실해 보이고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소신이 있어 보인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니와 형부께서는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요. 여자친구의 언니는 미인이긴 하지만요. 성형수술을 받은 얼굴에 비싼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열중하는 타입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부모가 한 명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매가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제 아내는 수수하고 청순한 타입이었고 얼굴을 고친 곳이 하나도 없는 자연스러운 외모의 소유자였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치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몽땅 옷을 사버리거나 학원비를 가져다 미용실에 다 써버리는 등의 사고를 일으켜 부모님의 심을 많이 썩였고 계속 남자친구를 바꾸는 것에 질려서 아예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애도 하지 않고 수수한 차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아내를 비웃어 오던 자신의 동생인 언니가 부자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시기에 아내의 언니는 3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월세로 살았는데 그 아파트 가치의 보증금과 월세를 낼 정도로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그 아파트에 살아서 자긍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1억가량의 외제차를 리스로 타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처럼 다닌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허세둥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속이 텅 빈 거치기일 뿐인 것 같아요. 저도 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유도 여러 부류가 있다고 말하더니 제 친구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언니가 이것저것 입을 붙이며 결혼식은 반드시 호텔에서 해야 하고 신혼여행은 하와이나 몰디브, 유럽 중 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언니는 결혼 당시 의사 사위를 맞으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며 으리으리한 혼술에 가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빚까지 끼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더군요. 저는 그런 쪽으로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을 힘들게 할 생각은 추후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간소하게 하자고 말했고 신혼여행도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처형은 계속 그런 아내와 저를 비웃었어요. 신혼여행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럴 텐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새 누가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가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와이나 최소 감은 가야지. 그래도 미국령은 가야지. 미국이 그렇게 좋아요. 저요 그럼요. 동남아하고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엄청 깨끗하고요. 자유여행에 가면 정말 좋은데 특히 하와이는 우리는 몰디브를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여름 휴가로 다녀왔잖아요. 자유여행으로 갔는데 신랑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불편함이 전혀 없고 좋았어요. 부럽네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의사들은 워낙 논문이다 뭐다 의학용어도 영어가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런 식으로 모든 대화는 차이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잠깐열이다 무럭히 들은다 푸인애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마무리됐다. 저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인 제 친구의 겸손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의 모습이 신선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나름대로 좀 속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언니네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아내는 그냥 재산을 밝히면 안 되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대화에 발끈해서 돈 있는 걸 밝힌다가 저 속물적인 처형 부부가 얼마나 들러붙을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에 언니네가 우리 부부를 아예 가난뱅이로 생각해주는 쪽에 좋았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까지 같이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애 교육이라도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겠다고 주장하다가 저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핍이 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인데 혹시나 함부로 발언하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만 했습니다. 귀한 아이일수록 험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더욱 강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며 부딪히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자주 하시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늙어서 떠날 때에 현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결국 우리 자식이 혼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지기 전에 좋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기 전에는 아이가 필요한 것은 들어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내에게는 돈을 들여 과시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아내는 물건을 샀거나 다니는 행동에 있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브랜드품까지는 구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차도 국산차 소형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언니가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게 견디기 힘든 것 같았어요. 제 말을 잘 따라주다가도 한 번씩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언니가 당신을 욕하고 무시할 때마다 이 아파트도 싫으면 우리 집이고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나 있다고 그렇게 동경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리 일지라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언니를 무시받고 살아야 할까요? 여보, 나 가끔은 너무 속상해. 자존심이 너무 상하다는 말이야. 여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주변에 생기면 얼마나 그 사람을 홀딱 반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와서 공짜 돈을 바라고 돈도 많은데 보태주라는 둥, 기한 없이 빌려주라는 등 진짜 못 살게 굴어서 편히 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살면서 경험해봐서 잘 알아. 이 문제만큼은 내 말 믿고 계속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처형이 어쩌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처형네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죠. 그의 속사정이란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앞둔 처형과 아내는 함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출산 준비를 한다면 한동안 엄청 붙어 다녔습니다. 베이비 페어에도 가고 아기용품도 살러 다녔어요. 그리고 조리원도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형은 된장녀답게 살고 있는 구에서 가장 비싼 곳을 골랐어요. 자기야, 형부병원 건물 같은 층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시설도 최고하고 나도 이곳이 좋아 보여요. 근데 조리원비가 좀 비싼데 언니가 자기는 갈 수 있어도 나보고 갈 수 있을까 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괜히 귀가 죽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거기 이름이 노블레스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 거기 내가 아는 곳이에요. 실은 그 노블레스 조리원 건물은 내가 관리한테 맡긴 곳이거든요. 그 조리원 관계자였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 세금을 좀만 깎아 주실 것을 요청하여 관리통에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표님이 산모들을 위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보이고 사업 성공을 자신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대표님께서 조리원에 상주하시며 다른 곳과는 달리 발로 뛰며 일하시는 소문이 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주로서 가끔 평판을 점검하곤 했는데 처음에 제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를 조금 낮춰달라고 요청했더니 이후에 매출이 양호하여 돈을 추가로 지불하며 월세를 송금해 주신 대표님이시라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무척 친절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언니가 좋은 곳을 잘 골랐네. 거기로 가도록 해. 내가 전화해 둘 테니까 할인 좀 해주실 거야? 정말 잠깐만. 그러면 형부병원도 이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형부가 자기 건물에 세제로 있는 거야? 그러게 내가 일일이 다 체크는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보고만 봤거든. 관리인이 최 실장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저는 그 길로 최 실장에게 건물에 피부과 하나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최 실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침을 튀기며 그 피부과 욕을 시작하더군요. 대표님, 그 피부과는 왜요? 안 그래도 거기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진짜, 들어올 때부터 거제 행세라면서 돈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월세 연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저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혹시 월세가 밀렸다는 걸 보고 새로 빼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집일까요? 아시는 분들이세요? 완전 골칫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는 의사가 있는지 얼굴이 완전 철판이라니까요.
월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맨날 자료 없다고 그래서 차는데 리스를 했는지 무슨 1억짜리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최 실장은 형님 병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지 속사포처럼 욕을 쏟아냈습니다. 저도요. 허드슨이네요. 그렇게 월세를 미루고 빚더미에 차리세도 대체 무슨 폭탄도 아니고 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허세를 왜 그렇게 부리고 다닌 건지 저는 일단 월세도 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형님 내인 것을 안 이상 제가 월세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건물주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괜히 알게 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월세가 몇 달 밀렸다는데 무안해하지 않겠냐고 사정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언니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였냐며 언니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재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역시 마음이 착한 아내였죠. 저는 조리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사정했던 것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세입자였습니다. 조리원 잘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문이 제법 나서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친언니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셔서 두 분을 조리원 예약을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대금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위 글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아, 대금이라니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돈은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대표님이 처음으로 제가 열었을 때 월세를 크게 할인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빨리 망했을 것이라요.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님께서 아내와 부녀자 반 무료로 수용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아내에게 대표님과 아리깨운 부녀가 있어서 큰 할인을 받았다고 전해야겠어요. 임신 선물로 조리비를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건 건물주임이 들키기 쉽지 않아서 그랬죠. 그러니까 조리비를 내준 것에 대해서 처형은 고마워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조리사로서 대표를 맡고 있는지 궁금한 눈치였어요. 저는 이에 대해 그냥 어찌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웃어 넘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언니는 무사히 임신 기간을 보냈고 조리원에서 조리를 잘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돈을 쓰지 않았지만 아내의 임신 출산에는 후원을 아낌없이 했어요. 몸이 아픈데 아기를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아 상조 아주머니를 구해주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해하면 안 되게 음식을 해주시는 아주머니도 고용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호강하도록 도와준다며 자신만큼 편하게 산후조리한 사람은 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웠어요. 반면에 언니는 형편이 빠듯해서 도우미를 3개월 썼더니 곧 언니가 아기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런 언니가 불쌍하다고 가끔 가서 언니네 아기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서 언니가 자꾸 물어봤다는 건가요? 너는 집에서 남편하고 교대로 아기 돌보는 거 맞아? 가끔 시어머니도 와서 도와주시고 오늘은 남편이 휴가 쓴다고 해서 맡기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지? 애가 순한가 보다. 나는 사람을 썼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면 누가 체질이 좋은 건가? 정말 그렇구나 언니. 왜 내가 아기 돌보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체질이 그런가요? 아내는 그렇게 둘러싸면서 계속해서 상주 시터를 고용했다는 것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시터를 고용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시터비가 꽤 비싸서 상주 시터를 고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느냐는 의심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제 형편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아기가 어렸을 때 잘 지내다가 드디어 처음 나의 아이와 우리 딸 둘 다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반드시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일반 유치원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아내는 언니와 함께 입학 설명회를 다니면서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영어 유치원을 꼭 보내고 싶다고 주장하여 저도 그 부분은 아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아내에게 주장하지 말라고도 조언했고, 아내가 영어를 잘하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최고의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몇 날 동안 기뻐하던 중 갑자기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야,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리가 꼭 그 유치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잖아. 당장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했더니 이제 와서 자꾸 자리가 다른 것들이 많다는데 말이 돼? 아니, 그 영유가 너도 아는 대로요. 좀 비싼데 게다가 우리 남편은 그분이 고객이라면서 그분은 재산이 50억 원을 가지고 엄청 잘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분은 영유를 꼭 받고 싶다며 내게 도와달라고 해서 나한테 골프 라운딩을 대접하겠다고 했어. 어찌되었든 너도 돈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알잖아. 매달 나가는 유천빈에게 너무 빠듯해서 내가 영유 원장이랑 친하다 보니 학기 중에 혹시 결혼 생기면 꼭 말해줄게. 일단 너희 애를 일반 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줘. 응, 정말 미안해. 응,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언니는 자기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어. 거의 울면서 아내를 멍든 다음 전화를 끊더라고. 끊어져서 그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들썩거리는 아내를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말없이 화장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자 저도 가슴이 아프더군요. 보며 이렇게까지 사람을 버릇없이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너무 슬퍼해서 결국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대신 매일 영어로 30분씩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을 구해서 제 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영어까지 그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아내가 너무 좌절한 상황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아내의 기분을 달래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구경이라도 하니까요. 좋다면서 자기도 한 번쯤 이런 비싼 물건을 사보고 싶다고 계속 보다 보니까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5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선물 하나 사줄까 싶어서 멋쟁이 아내를 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명품 목걸이 중에서 브랜드 티가 별로 안 나면서 무난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이 없냐고 말이에요. 친구는 껄껄 웃으면서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아내에게 물어봐 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사진을 제 폰에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작은 꽃이 여러 개 아름답게 붙어 있는 목걸이가 아내에게 어울릴 것 같았어요. 꽃잎이 하나하나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고요. 꽃송이 중간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고급스러운 목걸이였어요. 백화점에 가서 목걸이를 사와서 나는 결혼 기념일에 깜짝 선물로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선물을 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목걸이 뭐예요? 너무 반짝반짝 빛나요. 이거 다이아몬드예요. 정말 예뻐요. 당신 결혼기념일 5주년 선물 마음에 드네요. 나랑 사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사랑해요. 여보. 그렇게 나와 아내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의 배려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내와 제가 이런 점에서 서로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저는 아내가 제 재산을 숨기고 비밀을 지켜준 점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저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결혼기념일이 지난 후 잠시 후에는 아내의 생일이라며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생일 파티는 친해진 이웃 엄마 친구들과 함께 장소를 빌려 파티 형식으로 모임을 가지며 마실 것이고 먹을 것인데 내게도 친구 사귈 겸 같이 오라고 해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했던 거잖아. 아내는 동네 친구가 별로 없었던지 그래서 들뜨 보였어요. 언니랑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쓸모없는 것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떤 말을 할지 며칠이나 고민했습니다. 난 그런 아내의 모습이 순수한 소녀처럼 보여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잘 놀다 오라고 용돈도 아낌없이 주었죠. 마침내 대망의 생일 파티 날이 왔어요. 아내는 택시를 타고 모임 장소인 호텔로 갔죠. 나는 아내가 즐겁게 보내길 바라며 딸이랑 놀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젠 딸도 제법 커서 잘 때 엄마를 예전보다 덜 찾아요. 안아주고 잠이 들다가 얼핏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저는 거실로 나갔을 때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돌보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왔어? 라고 물었어요. 재밌었어? 라고 했습니다. 여보라고 덧붙였는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화장이 얼룩지는 여인은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아내에게 말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아내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아내에게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의 평범한 모습과 옷차림을 보고 나서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픽하고 비웃자 자기들끼리 어울렸고 처음에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얘는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착한 식으로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울 정도로 기분이 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녁 식사하는 테이블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목걸이 혹시 반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여배우가 하고 나와서 그런 디자인도 있었냐고 난리였던 거 보니 그렇네요. 그 브랜드가 워낙 클로버 모양이 유명한데 저 꽃잎 있는 것도 요즘 좀 뜨는가 보더라고요. 하나 사셨나 봐요. 유행에 민감하신가요? 아내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샀는지를 잘 몰라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의 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얘는 이쪽에 오면서 카피하고 오면 어떻게 해? 죄송해요. 제 동생이 금은방에서 하나 샀는데 카피인 줄 몰랐어요. 웃음아 진짜요? 요새 카피도 이렇게 정교하게 나오나 봐요. 정말 놀랍네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구입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겠죠. 하지만 가짜를 들고 백화점에 가면 기분이 좀 그러진다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괜히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한테 선물 받아서 잘 몰랐어요. 그저 제 눈에 예쁘다고 느껴서 그렇게 산 건데 죄송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농담이나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텔 앞에 외제차가 즐비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를 잡고 있는 저의 처지가 서운해져서 눈물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아내가 제게 하소연을 한 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 고집을 이유로 아내를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언니가 계속 아내를 무시하고 있으니 한 번은 제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중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날 본가에 들렀다가 우리 부부는 일찌감치 처가에 들렀습니다. 처가에는 이미 처형네가 오고 계셨어요. 한우 세트와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온 의사 사위에게 장모님은 오늘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고 있었죠. 결혼을 허락하실 때 성실해 보여서 결국은 허락은 하셨지만 제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모님은 저에게 잘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돈을 좋아하는 속물적인 처형의 모습은 엄마인 장모님에게 온 것 같았죠. 제가 왔다고 인사를 드려도 장모님은 고개만 꿈을 깨딱할 뿐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번 그래오던 대로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에 스틱형 홍삼 한 개가 있었습니다. 요즘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 같아서 무의식 중에 뜯어서 입에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쪽을 보시는 장모님이 소리를 질러셨습니다. 아니, 그걸 자네가 왜 먹나? 우리 의사 사위 주려고 내가 챙겨놓은 건데.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는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사다 놓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마음으로 웃으며 말씀드렸죠. 그런데 장모님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너무 맹목적으로 상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봤을 때 내일 먹을 건지 걱정되는데 집에서는 애가 밥 안 먹고 혼자 다 먹는다. 그래도 큰딸에 비해 둘째가 결혼 후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식욕 좀 줄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엄마의 말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홍삼이라도 먹었다고 괴롭히는 것 같아. 계속 최대한 말을 아껴 오려 했는데 안 그러니 사위 2명 있는데 한 명이 완전히 아프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딸 하나는 의사 여사분 소리 들으면서 호강을 하는데 또 다른 한 명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면 엄마인 나는 어떡하지 응. 엄마, 말해봐. 자네는 언제쯤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딸이 고생을 그만시킬 건가? 애가 후줄근한 것이 속상해서 죽겠구만. 제 언니를 보게 되면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걷는데 이렇게 행색이 다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장모님은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듯이 제게 몰아세우시더군요. 저는 마치 여자의 삶이 남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식의 말씀이 어이가 없어서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신데 같이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 딸이 듣고 있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그 전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애써 화를 참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웃음소리.